형사 사건을 담당하시니까 감옥에 가고 안 가고 또는 이제 몇 년도 살고 안 살고 이런 것들은 더 민감한 상황인 것 같은데. 맞아요. 민감하죠. 그 어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변호사님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는지 또는 그런 위협이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닌지 좀. 노출되어 있죠. 원망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댓글 찬찬히 보시면 그럼 원망하는 댓글 간혹 있어요. 무섭진 않아요? 제 업보죠.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죠. 변호사님의 경우에는 수임료를 혹시 못 받으신 경우도 있나요? 일부는 아니면 전액을? 네. 왜냐하면 사안이 급한 경우. 급해서 일단 선수내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너무 빨리 해결이 됐네? 근데 돈은 이제 내야 돼. 그러면 돈 안 내시는 분 계시죠? 화장실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안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갈 때 너무 급하니까 일단 들어가세요 하고 이러는데 나오고 나서는 그냥 뒤로 미루시다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냥 둬요. 저는 그거 소송해서 받아내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겠어요. 그게 더 저한테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어려운 싸움을 제가 또 시작을 해야 됩니까? 못해요. 제 의뢰인이랑 옛 의뢰인이랑 그냥 저러시면 나중에 곤란하실 텐데 라고 생각하죠. 그런 태도나 행태를 계속 보일 때 본인 인생에 안 좋을 텐데 그 정도 그죠? 생각하시고. 저야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제가 받을 돈 안 받는 거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편해요. 나는 해줄 만큼 해준 거잖아요. 조사기관에 변호사님이랑 같이 갔을 때랑 의뢰인 혼자 갔을 때랑 경찰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가요? 의뢰인분들은 많이 다르다고 하세요. 항상 느끼는 건데 수사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많이 하십니다. 이 변호사가 어디까지 역할을 하는지 항상 확인해 보세요. 심각한 경우에는요 되게 만만해 보여요. 그러면 나가라고 시켜요. 진짜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말이 돼요? 자기 나가 있고 의뢰인은. 근데 만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찔러봐요. 기본적으로 이 변호사 선이 어디인지를 항상 확인합니다. 그게 되게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물만 마시러 가도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사받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몸 움직여도 뭐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아유 오늘 힘들겠구나 싶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준비 없이 가면 털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를 받으러 간다는 거는 전적으로 수사관의 선의에 기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나는 이 사건의 진실을 내가 확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할 거야 라고 해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월급 더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기본 루틴대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준비를 안 하고. 근데 대부분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준비 안 하고 가도 크게 인생에 해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억울한 경우가 생기죠. 경찰하고 이제 욕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억울한 경우를 당해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을 알리게 된 뭐 대표적인 사건이나 특별한 계기나 그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맡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 제시에 대한 실질적인 첫 사례를 제가 이끌어냈죠. 그게 20년 4월 16일인가?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한테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영장을 실질적으로 읽어보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미란다 원칙하고 비슷한 판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건을 제가 변호해서 이끌어냈었고 들어가면 공고자료에서 나와요. 교과서에도 실려있고요. 주요 일간지나 방송에서도 다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반영이 돼서 법이 개정이 됐죠. 영장 사본을 주는 걸로. 영장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그냥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죠. 안 보여줬어요. 사본을 그냥 줍니다. 지금은 집행하는 영장 밑에다가 자 보여드렸죠? 보세요. 보시고 다 보셨으면 사인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사인 이름 적는 걸로 실무가 바뀌더라고요. 변호사 비용은 책정되는 기준이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죠. 이른바 시세라는 게 있죠. 예, 의뢰인분들이 이제 다 비교하십니다. 저 변호사님 얼마 말씀하시던데 변호사님은 왜 얼마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지만 자유롭지가 않죠. 우리가 짜장면 가격 그 사장님들이 단합하지 않잖아요.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다 어떤 레인지라는 게 있죠. 변호사 비용도 그런 것 같아요. 그 형사 사건만 받으시는지 아니면 뭐 고객님이 굳이 변호사님을 찾아서 맡아달라고 하면 뭐 다른 분야라도 맡으시는지. 다른 분야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맡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분야는 당연히 있죠. 근데 저도 그 분야에만 매몰될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사건을 의뢰인이 가져오시게 되면 변호해보고 싶고 제가 진행해보고 싶으면 의뢰인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고 그 대신 굉장히 저렴하게 제가 사건을 진행해드리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 저한테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변호사님들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뢰인분들은 경험은 없지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욕적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요. 형사 사건은 민사 소송도 같이 엮이는 경우가 많나요? 있죠. 이제 형사 사건 때문에 이혼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형사 사건이 이제 금전과 관련된 거라면 금전 소송이 손해배상이나 각종 어떤 계약과 관계된 후폭풍들이 이제 밀려오죠. 그럼 그것도 같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변호해 보신 사건은 어떤 종류인가요?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을 제일 많이 했죠. 지금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다 해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가장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핸드폰에 가장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처음 변호사 됐을 때만 해도 압수수색이 1년에 10만 건, 20만 건이 안 됐을 거예요. 디지털 포렌식 비중도 적었고요. 지금은 40만 건이 넘어갑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되게 당연한 압수수색 방법 중에 생각해보세요. 사건 수사한다고 했는데 핸드폰도 압수를 안 했대. 그거 수사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이든 핸드폰을 압수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차별적으로 본다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의 내면을 싹 다 들여다보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변호사로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주로 어떤 게 있으신지.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에 저를 찾아와요. 그러다 보면요, 제 일이 아니잖아요. 제 불행이 아니에요. 저는 그 불행을 완화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제 불행은 아니라고요. 근데 그 불행을 자꾸 저는 인터뷰하고 더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랑비에 젖는 것처럼 그 불행에 절여져요. 내면이 피폐해집니다. 정말. 전쟁터에 계속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쟁터에서 사람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걸 계속 듣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그게 제일 괴롭죠. 사실은. 그리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제가 그 고통에서 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로는 뭐 어림도 없고,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나 컨디션이 떨어지면 이게 스트레스에 취약해지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감기 걸리거나 막 그러면 이 사건이 주는 압박감과 공포가 이제 한 번에 밀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주는 압박감을 잘 이기기 위해서라도 자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에 엄청 몰입을 하시니까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당사자가 아니니까 난 10분의 1만 감정이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나는 이런 사건이 적어도 40건 전후해서 늘상 처리하잖아요. 좋은 거 많이 보려고. 저는 자연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행히 저희 부모님 시골에 사셔가지고 틈나면 가서 아름다운 걸 좀 보고 불도 피우고 불멍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방식들을 많이 씁니다. 들어오는 사건들 중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은 사건을 받으시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일단 의뢰인이 와서 자기 사건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판단이 들어가요.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사건이 유죄가 확실해요. 양형 기준을 봤을 때 징역형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받을 수 있어요. 징역형 받을 확률이 한 60%,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한 40%. 그러면 이런 사건 우리 최선을 다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이 사건 가지고 무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가시라고 하죠. 혹은 무죄 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데? 혹은 억울한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억울한 사람이라고 해봐요. 이 사람 무죄야. 근데 전체적인 증거나 상황을 봤을 때 유죄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야 이거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최대한 양형 도움 받으시는 게 나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게 승리인지는 어떤 승소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이 굉장히 다르죠.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소송 결과로라도 승소를 우리가 야 이거는 집행유예면 승소입니다. 혹은 어떤 사건 같은 경우 어머니 이거는 징역 4년 받으면 승소한 거예요. 3년 받으면요 춤추어도 돼. 이런 사건은 보통 5년 이상은 나옵니다. 5년 이상 나와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에서 4년 받으면 승소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판결문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리고 판결문에 애초에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분명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협상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사건화가 안 되고. 이런 사건은 승소가 어떻게 됩니까? 평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당사자들만 아는 거예요. 승소라는 말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원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타겟팅. 근데 이것만 해도 4-5명 변호사는 항상 만나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이게 메인 레인지가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사건인지 집행유예와 벌금형 사이 사건인지 의견이 갈릴 수 있잖아요. 변호사들마다. 그러면 어떤 변호사는 예컨대 이 사건 수임하고 싶어. 그러면 좀 더 강하게 얘기해서 이거 징역형 가능성이 더 높다. 어떤 변호사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징역형 나올 수야 있죠.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혹은 잘하시면 벌금형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4-5분은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적어도 절반 이상은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경험상. 그럼 5명 찾아보면 2명에서 3명은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만나본 변호사님들 중에서 자기하고 합이 좀 맞는 것 같다. 소통이 더 잘 된다. 더 신뢰가 간다. 그런 변호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승소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사건 자체가 평가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몇 개 사건이 돌아가는 거예요? 1년 중에? 40여 개 정도 사건이 온타임으로 진행이 되고 끝나고 들어오고 이렇게 보충이 되면서 40여 개 정도? 적게 하면 한 3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40개 많이 정리를 했어요. 새로운 분야나 사건을 개척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겠네요. 많이. 당연하죠.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달리기 1등 하는 애들은요, 한 11초 혹은 10초 때도 요즘은 뛸 거예요. 애들이 좋으니까. 근데 11초는 누구나 뛸 겁니다. 근데 세계에서 제일 잘 뛰었던 우사인 볼트 9초 55 뛰었어요. 몇 초 차이 나요? 1.5초 차이 나요.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제일 잘 뛰는 애하고 세계에서 제일 잘 뛰는 사람하고 1.5초, 2초도 차이 안 나요. 사람 머리가 똑똑하고 바보 같고 비교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차이? 안 커요. 비슷비슷해요.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경험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배우고 개척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변호사님들이 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아마 많은 변호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변호사님들은 많은 사건들을 이제 다루시게 되잖아요. 사건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시는지. 사건은요, 오히려 기억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저한테는 드라마입니다. 소설이라고요. 미드 시즌 하나 쫙 본다고 해보세요. 10편 봤잖아요. 어떻게 10편 내용을 다 알아요? 아, 왜 몰라요? 등장인물도 다 알고 엑스트라도 기억하는데. 미드 시즌 하나를 5번 정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대사도 외울걸요? 변호사들이 사건을 기억하는 방법은 이런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모르는 상태에서 매스컴에 나오는 단편적인 부분만 알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세부적인 것까지. 근데 변호사들은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스토리로 사건을 접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접하는 정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왜 기억을 못합니까? 다 기억이 나요. 사건을 의뢰인은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건 자체는 안 까먹어요. 의뢰인이 전화해줘서 저 어떤 사건인데요? 라고 하면 그 의뢰인이 맡겼던 사건을 아이덴티파이, 그러니까 특정하기가 내 기억 속에서 특정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일단 특정이 되면 아, 그 사건 세부적으로 다 떠오릅니다. 우리 드라마 본 거 생각하시면 돼요. 20년 전에 봤던 영화. 하나의 이야기로 머릿속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또 엄청나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시니까. 또 네, 바둑기사 때 기본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바둑 돌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바둑기사 때 그 순서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어떤 맥락 없이 바둑돌을 그냥 올려놨을 때 그거 외울 수 있습니까? 못 외워요. 근데 맥락을 가진 바둑돌은 신기하게 기사들이 외우죠. 그냥 쓱 보고 다 알죠. 왜냐하면 그 기사들은 이거를 하나의 스토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들은 대체로 이제 변호사님 하자는 전략대로 잘 따르는 편인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기는 경우가 많나요? 많죠.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잖아요. 사건에 대한 의견, 제 경험과 지식. 저는 이것 때문에라도 이 변호사를 여러 명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갈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론들 혹은 원하는 결론 중에서 원하는 쪽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비슷한 얘기를 하는 변호사님들이 있어요. 두세 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세 분 중에서 나랑 결이 제일 잘 맞아. 소통이 제일 잘 돼. 의견 조율이 괜찮은 것 같아.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돼. 요거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항상 다툴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렇군요. 우리 연애할 때도 심지어 서로 좋아해도 의견이 달라서 다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서로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에서 만나가지고 사건을 진행하고 목표를 가지고 사건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 조율하는 게 이게 도저히 조율이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고 하면 왜냐하면 상대방도 내가 더 이상 신뢰가 안 되지.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유죄가 나옵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겁니다. 징역 다 의견이 뚜껑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일 뿐이잖아요. 아마 다른 변호사님들도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의뢰인분이 변호사님 알겠고요. 그냥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저 이거 무죄 받고 싶고요. 억울하고요. 변호사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해줘가지고 무죄 받은 적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때에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지 장담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런 한계점은 인식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거죠. 증인신문 하나를 준비할 때도요. 네. 의견서 하나를 준비할 때도요. 초안 만들어서 보내죠. 네. 그러면 의뢰인이 의견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도 다시 수정해서 보내죠. 이런 것들이 두세 번 반복돼요.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공유를 해야죠. 그래야 두 사람이 같은 거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료를 기본적으로 의뢰인과 변호사는 공유합니다. 공유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 공유하지 않고 어떤 대화를 나눌 수가 있나요?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약간 일임하고 리딩 하시는 거에 의뢰인들이 따라간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거는 되게 이제 수동적인, 그러니까 뭐 펀드 매니저 같은 느낌이에요. 맡기면 끝날때까지 알아서 운영하고. 근데 변호사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경험한 사람은 제 의뢰인이고 전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면 어떤 증거가 나왔을 때 이 증거에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혹은 이 증거를 무력화시킬 사실관계 또는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당사자니까. 그러면 그거는 항상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거를 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지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판단이 다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님 됐고요. 그냥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그냥 나 문제 받은 적 있다니까요.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한계, 지식은 되게 분명해요. 여기에 갇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 의뢰인 의견을 최대한 저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뭐 수사 과정이나 재판 때는 어쨌거나 우리 쪽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겠네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죠. 제일 뭐 대표적인 묵비권도 있고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어떻게 합니까? 진실은 무적은 아니죠.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참 어려워요. 이거를 포석을 놓으면 이거 바둑하고 비슷해요. 저기 왜 놨지? 판사님도 물어보십니다. 심지어 변호사님 그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근데 나도 그거 놓을 때 그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안 놓고는 수가 없어 보여요. 일단은. 그럼 이거 일단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판단이 안 돼. 사실의 한 조각이지만 소송이 진행되다가 이게 유리한 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변호사님들 소송하시는 거 보면요. 긁어내고 팍팍 긁어냅니다. 진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근데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건 유리한 거, 불리한 거 그런 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애매한 것들, 이것들이 나중에 유리한 걸로 변화가 될지 불리한 걸로 변화가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의뢰인들은 뭐 전국 각지에서 네, 저번 주에 부산 갔다 왔고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기본적으로 갑니다. 제주도도 가고. 왜냐하면 지방분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세요. 광주에도 사건 2개 있고요. 부산에 사건이 4개가 다, 제주도에도 한 2개 있는 것 같고. 변호사님이 제공하는 어떤 법률 서비스는 네. 뭐 사건 극초기 뭐 경찰서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판결 날 때까지 전부인가요? 전부 제공해드릴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다 조각 내서 요즘은 하십니다. 예컨대 수사 단계에서 경찰 조사 받을 때 같이 갔다가 이미 목적을 달성하면 재판 받을 때는 구태 못하러 돈 내고, 그죠? 한 번 갈 때마다 적어도 300 이상씩 깨지는데 필요한 만큼만 쓰시면 돼요. 마치 그 인테리어도 토탈로 맡길 수가 있고 또 공정비로 맡길 수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토탈로 많이 맡겼는데 요즘은 공정별로 맡기는 추세라고 나니까요.